미래의 부동산. 집의 미래 2부에서는 인구 감소, 1인 가구, 미래 기술 등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세기 의식주 시리즈 집의 미래 2부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홈이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로 편리한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 요소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요,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나 고령 사회, 그리고 인구 감소, 1인 가구, 이런 쪽과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후반 부분에는 미래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작년에 합계 출산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인데요. 몇 명이냐면 작년 기준으로 1.05명. 그러니까 한 명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을 낳는 거니까 인구가 자꾸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살아 계셔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진 않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느냐? 멀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빠르게는 2022년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죽는 사람과 태어나는 아이들의 그 숫자를 비교해 봐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확정을 드릴 수가 없지만 현재 2022년, 2023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과 멀지 않았습니다. 자, 특히나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산다사의 시대,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는 시대에 주택의 수요는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에 방영됐던 빈집 쇼크라는 KBS 다큐인데요. 안 보신 분들은 이 다큐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던 장면들 몇 장면 소개해 드릴게요. 자, 도쿄에서 약 1시간 거리뿐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은 1,000만 원이면 그 집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사두면은 언젠가는 가격이 오르니까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이 일본 어른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자,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2030년 경우에는 빈집이 30%가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으면 양 옆집은 빈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한국도 여기에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를 잘 해야겠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빈집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 기준 107만 가구였고요. 자, 그것이 2035년이면 좀 늘어나고 2050년이면 302만 가구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국토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방일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도심일수록 빈집은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구의 상황은 조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고요. 노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5년을 보시게 되면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중부 지역 더 이상 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45년만 하더라도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두 지역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세종시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청사가 옮겨가고 전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신기한 지역은 바로 서울 지역이에요. 자, 서울 지역은 2015년만 하더라도 벌써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어드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2045년에도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자, 서울은 사실 6년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집값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경기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드타운이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도심 지역 하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죠. 1970년만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35만 7,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자체의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택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아직까지 서울의 주택 수요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면 전에는 뭐 4인 가구, 3인 가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50%를 넘었는데, 그러니까 4인 가구가 이제 1, 2인 가구로 쪼개지게 되면은 주택이 하나만 필요했던 것이 2개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자, 참고로 4인 가구는 현재 2016년 기준이에요. 18.3%, 3인 가구 21.4, 2인 가구는 26.2, 1인 가구가 27.9. 그러니까 2인 가구와 1인 가구를 합치게 되면 50%를 넘습니다. 자, 한국에서 제일 흔한 가구는 그리고 1인 가구이고요. 2035년경이면은 1인 가구가 약 35%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 수요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소형 주택 시장으로 재편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 수요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이라든지 뭐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할지를 예상해 보시고 1인 가구의 증가율은 어느 쪽이 높은지 이런 다양한 인구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영향은요. 자, 우리 자산, 대한민국 사람들 자산의 대부분은 사실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부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 땅 가격이 오르면은 그 돈을 이용해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이용해서 투기를 막아보려는, 집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은 지구에 주인이 있습니까? 지구의 땅에 주인이 있냐고요. 자, 그런데 이 지구의 땅을 인간이 소유를 해서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라든지 정의에 대한 토론들, 부의 양극화에 대한 해소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동산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최첨단 미래 기술들이 부동산에는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이번에는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차세대 교통수단이 부동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무인자동차를 생각해 볼게요. 저 영상은 구글의 무인자동차 자회사인 웨이모의 장면이고요.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운전석에 타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 시범 운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저러한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어플로 호출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주차장 자리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신에 그러한 면적들이 새롭게 뭐 주택 용지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시설, 공원시설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면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영상은 앨런 머스크의 지하 터널 회사인 보링 컴퍼니의 컨셉 영상인데요. 현재 뉴욕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도심 정체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썰매 같은 곳에 얹혀진 다음에 레일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그래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지하 터널의 경우에는 단순히 1층으로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층으로 막 수십 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을 확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앨런 머스크가 뉴욕 정부와 손을 잡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지상에 있는 그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도로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특히나 뉴욕 같은 곳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잖아요. 도로를 이렇게 정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런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엔 하늘 택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저런 키티호그 플라이어라는 회사는 레리 페이지가 투자를 해가지고 화제를 모은 회사고요. 저 회사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보잉사 그리고 우버와 같은 경우에도 비행 택시를 지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도심 정체를 해소해 줄 뿐만이 아니라 도로 대신에 하늘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10년 내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가지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속의 진공열차라고 불리는 하이퍼루프 시스템입니다. 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진공 터널에서 자기 부상 형태로 열차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시속 1000km까지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버진그룹의 하이퍼루프 1이라는 회사가 두바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하이퍼루프를 이용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의 이동 거리가 16분으로 짧아지고요. 서울과 뉴욕의 거리는 3시간으로 짧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1일 생활권이 아니라 전 세계 1일 생활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부동산의 영향을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래 기술 덕분에 지방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사람들이 도심 지역으로 몰려들고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도심 지역에 산다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공기도 안 좋고 너무 빽빽하고 뭐든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방 생활은 아무래도 여유롭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뭐 평화롭고 집값도 싸게 지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뭔가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배송받기가 힘든데 그랬을 때 드론 택배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받게 된다면은 그런 쇼핑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이렇게 자율이동 상점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매장에 찾아가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장이 나한테 와서 뭐 나이키 매장을 불러가지고 신발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랬을 때 지방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방 생활권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택근무자가 늘어나야지만 지방 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굳이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충분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특히나 저렇게 VR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마치 가상의 사무실에 참여를 하거나 가상의 학교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도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그러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북 스페이스 어플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지방 생활에서의 불편함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터넷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노트북만 들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제 사무실이 되고요. 또 강연을 진행할 때도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굳이 도심에만 살 필요는 저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왜 도심에 사느냐? 쇼핑하기 불편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미혼자들은 도심 생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짝을 만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해소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블록체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회사 렉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라든지 뭐 수리 정보 아니면 그와 관련된 가격 변동 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해서 그 참여자들이 다 나눠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누군가가 조작을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1대1 개인과 개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집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미래적으로 환경오염과 부동산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브릿지 경제에서 났던 기사인데요. 자, WHO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오염의 사망자의 90%는 빈국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뭐 인도의 델리라든지 이집트의 카이로와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도 낮지만 공기 질도 안 좋아서 그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람도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나 제조 공장이 많은 지역,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역시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깨끗한 지역에서 부유촌을 형성해 두고 부촌을 형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기질이라든지 수질이 안 좋은 곳에서 살게 되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굵직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통일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1, 2부를 통해서 집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를 하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집의 미래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상존재와의 동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지금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사생활을. 근데 사실 이 사생활이라는 개념은요, 근대에서부터나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집에 있더라도 엄마 아빠가 막 들락날락 거리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개인들이 각자의 방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공간이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1인 가구 형태로 발전을 해가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사람이 외로워졌을 때 1인 가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가상의 존재, 뭐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령화, 인구 감소, 1인 가구와 같이 인구 구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지하 터널, 드론 택시 같은 것들, 미래 기술, 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공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가 트렌드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주 시리즈, 지금까지 식사의 미래, 집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패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